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사 노동조합이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사상 첫 재선위원장으로 임기를 마친 전희영 전 위원장이 교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격변의 4년을 보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13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온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기가 정확히 언제 끝나신 거죠? 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났고요. 올해 1월지자로 오랜만에 학교로 복직을 했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자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만에 학교로 돌아오셨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임기는 4년이었잖아요. 13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교조 경남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으로서 처음으로 노동조합 전임 활동으로 학교를 좀 떠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전교조에 이제 법외 노조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으면서 당시에 노동조합 전임 활동을 하던 여러 선생님들이 해지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인 저도 해직을 당하면서 학교를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대법원에서 그 법인 노조 조치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면서 다시 그리던 교단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요. 복직 후에 이제 전교조 전국위원장으로 4년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참 꽤 오랫동안 학교를 좀 떠나게 되어가지고요. 세월이 참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13년이 참 긴 세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좀 기분이 새로웠을 것 같아요.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고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학교 현실도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새롭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초임 선생님이든 아니면 10년, 20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이나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하루하루 절감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12월에 이제 최연소로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이 되셨고 2022년도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상 첫 재선위원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신 건데요. 이렇게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임기를 처음 시작하였던 2021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참 어려웠던 시기였죠. 학교도 문을 닫았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원단체들, 교원노조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2022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 해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 면에서 퇴행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2022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교육적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던 그런 해가 사실은 2022년이었다라고 싶고요. 2023년은 서희초에서 한 선생님이 그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본인의 생존권을 건 교권 투쟁을 했던 시기이잖아요. 이제 그런 해를 2003년을 보냈었고 작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계엄이 터져가지고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서울의 위원장을 했던 4년은 아주 격동의 시기의 4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4년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학교와 교육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절감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격동의 4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해보면 좋을 텐데 먼저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육 현장에도 참 많은 혼란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3년은 사실은 이제 그 교육이 거의 멈추어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은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교과목도 배우지만 타인하고 이렇게 뭐 소통을 하거나 뭐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네. 지금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다들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같이 연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을 배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적 불평등의 문제였는데요. 예.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학교를 등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 개인적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작았던 이런 과학고나 이런 학생들은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등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 뭐 일상과 보통과 다름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예.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 수업은 물론이고 뭐 급식이나 최소한의 돌봄들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학습 결손들을 부모님들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예. 그러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더욱더 드러났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코로나라는 재난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왔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그 교육 가능한 그 학교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만들기 위한 입법화 활동을 그 당시 많이 했었어요. 예. 그 20평이 되는 이런 공간에서 최소한 20명 정도는 들어가야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다라는 목적에서 그 입법을 진행을 좀 했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이 되고 교육청에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여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청 차원의 노력들도 좀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 환경, 그리고 평등한 교육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제기되었던 시기였고요.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23년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교사들이 국회에는 좀 교권 보장 입법을 요구를 하고 정부에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는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서희초 사태에서 보듯이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교권 추락이 아주 좀 심각한 정도이거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났던 선생님이 교직 경력 2년 차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공간도 학생들과 수업을 하던 그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교사들은 지금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권의 문제를 단지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로 선생님들은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선생님들 끈질기게 투쟁을 해서 국회 차원의 여러 입법도 이루어지고 정부 차원의 교권 대책도 좀 제출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제 겨우 첫 발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국회나 정부 차원의 입법이나 대책이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미미하다라고 현재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교권의 문제는 사실은 이 교사 개인의 문제나 교사 자질의 문제로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태를 좀 겪으면서
교권은 교사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교사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아직 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조금 더 힘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원아가 이렇게 유아가 이렇게 막 그 수업 중에 몸을 막 흔들면서 떼를 쓴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나 그 과격하게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위험하기 때문에 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도 이렇게 맞기도 하고 학생들도 막 대피도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이제 꽉 잡다 보니까 약간 멍이 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며칠 전에 아동학대로 판결되면서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선생님도 이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수많은 활동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활동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다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보완이 더욱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이 조금 더 속도 있게 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가장 기본은 뭐 수업과 더불어서 생활지도일 것인데 생활지도와 관련되는 법적인 권한이 2022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2023년에 처음으로 교사로서 이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이나 이런 권한들이 교사들에게 법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은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교권 대책이 잘 이제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제 뿌리내리려면 뭐 예산도 동반이 돼야 되고 지원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나 지원 인력에 대한 뭐 계획이나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교사이다 보니까 그 우리 국민들한테 좀 호소하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전 사회가 함께 힘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두 가지 균형을 좀 잘 맞추는 방안도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일각에서는 그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이 너무 많이 신장되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사실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했던 지역은 오히려 교권 침해가 더욱더 줄었다라는 통계 조사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교사이든 뭐 학생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인권을 뭐 상충되거나 침해되는 문제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당국에서 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것은 학생 인권 문제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 교육활동 침해로 보통 이어지는 것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사실은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상담이나 뭐 치료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내어놓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지도권 또한 보다 폭넓게 보장되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좀 가중된다 등의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거나 수정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그 전교조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95%의 교사들이 학교 혼란으로 교육당국의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90%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할 정도였더라고요.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고 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한 그런 예.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이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출결 처리, 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미수 학생 대책 문제, 뭐 이런 등등을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 업무를 폭증하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학교마다 뭐 시설이 다 다르고 교사들의 교과목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심화 과목이나 일부 과목들은 특목고나 사립학교에서밖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너무나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나 뭐 특목고나 일반고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보장해 주려면 교원 정원 확보가 아주 필수예요. 근데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정부는 지난 1월 31일에 중등의 2,44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오히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이 수업을 할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고교학점제는 사실 학부모들도 불만이에요. 고교학점제를 잘 이제 적용을 하려면 학생들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는 과목을 선택하고 시간표도 짜고 이제 이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한 예.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아직 진로도 선택하지 못했고 만족할 만한 상담도 하지 못해서 결국은 학부모들이 이제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사교육비와 관련되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그 전에 비해서 8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2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얼마나 뿌리내기 힘든 제도인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임 중에 두 정권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두 정권의 어떤 교육 정책의 차이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강화 그리고 교육 기회 평등 그리고 학생 중심의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고교 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해서 외고나 자사고 등의 특목고도 이렇게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에 이제 언급했었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도 이제 도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특목고 폐지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시행령을 없애버리면서 특목고는 여전히 좀 존치하게 되었고
이제 준비되지 않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국의 고등학교가 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권 초기에는 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수능 정시를 좀 대폭 확대하면서 사실은 이 입시 경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일이 좀 초래되기도 했고, 예. 공약이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부분은 추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이제 내세우면서 교육 시장 논리에 다 맡겨 버렸죠. 이제 겉으로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지역이나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그리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학생들의 다양성 그리고 공교육의 내실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고민 속에서 추진했다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좀 정당화하고 에듀테크 사업 등의 이제 자본을 위한 정책들을 좀 추진했던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2026학년도에 초등교육과 모집 정원이 전년도 대비 10%가 넘게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지금 그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교사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피부로 체감이 될 정도로 선생님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면 단위로 갈수록 이제 그게 더욱더 심해졌어요. 선생님들, 교사들이 이제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맡아야 되는 업무도 많고 수업 실수도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이나 이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상치 교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가 이제 폭증했거든요. 그냥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그만큼이나 교사 수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교사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져서 동네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핵심적인 위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처럼 그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저출생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니 뭐 교사를 감축하고 학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학급도 학생 수도 줄여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학교도 살리고 지역 소멸도 막고 예.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독려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사를 비롯한 이제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이 현재 보장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지난해 그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조합원들에게 독려했다가 교육부에서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수사 의뢰를 좀 했더라고요. 많이 황당했죠. 제일 처음에 좀 많이 황당했는데 정부가 이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실천을 독려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지극히 이제 당연한 활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수업이나 업무를 다 내팽개치고 한 곳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투표 행위도 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리하게 그 법 해석을 해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문제는 사실 이제 교사로서의 이 좀 책임감, 양심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또는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세상, 보다 도덕적인 세상에 학생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만 16세가 되면 학생들의 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정치를 못하는 교사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수영을 못하는 교사에게 수영을 가르치라고 하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퇴근을 하고 나면 누군가의 뭐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 이렇게 개운으로 돌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거든요. 직업이 이제 교사라는 이유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이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활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는데 학생들의 이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아주 이제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게 봤던 것이 응원봉을 든 청년 세대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느꼈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합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거리로 많이 나왔어요.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응원봉을 이렇게 막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 민주주의를 보호해달라, 이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뭐 저도 학부모이기도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주 감격스러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동체성이 이제 상당히 무너졌다라는 거 한 가지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이제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우려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예.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이런 광장은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또 다른 하나의 교육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광장에 학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서 거기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교육청이 이 탄핵 광장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순찰도 하고 학생들에게 뭐 응급 대응이나 뭐 손난로나 뭐 간식도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러한 대응들은 아주 모범적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 또한 하나의 민주시민 교육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단에 돌아온 이제 교사로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도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정교조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마무리했지만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우리 학생들, 뭐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교사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들어볼게요. 네. 요즘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최후의 보루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선의 학교에서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